네, 우선 저는 지금 공식적인 임지가 여전히 미국으로 되어 있습니다. 해외 수학. 네, 전 지금 미국에서 오고 있는 중이고 아마 내년 1월 달에 인사 발령을 받게 될 것 같습니다. 위스콘신이라고 하는 곳하고 미네소타라고 하는 곳, 중서부 지역에 굉장히 그러니까 중서부 사람이다 그러면 굉장히 좀 꽉 막힌 그런 네, 그곳에서 10년 조금 더 있었어요. 신자분들과 처음에 함께 했고 나머지 반 이상은 공부를 하게 되었어요. 저는 사실 여기 계신 분들이 이 정의평화위원회 그래서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하시는데 안 보이는구나. 이렇게 보이세요? 네. 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저도 늘 여기 계신 분들의 활동과 사목에 늘 마음의 빚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들어와서 그 뿔라팔 미사 그 홍보지를 봤거든요. 홍보지인가? 뭐라 그러나요? 네, 소식지, 예. 소식지를 봤는데 거기에 오래전에 미선이 효순이라고 그때 미국 대사관 앞에 가서 신부님들이 머리를 깎으실 때 저도 머리를 깎지 않았지만 그 자리에 앉아서 함께 시간을 지냈던 것도 기억이 났고 여전히 의정부교구에서는 그 분들을 기억하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여전히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 이전부터도 활동하고 계시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제가 이 정의평화위원회 원래미사에 와서 도대체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공부한 것은 교육학인데요. 제가 있던 학교에서의 교육학은 사회정의와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 현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구성원들에게 어떻게 공정과 다양성과 또 수용, 포용을 잘 실천할 것인가, 그것을 이 세 가지 키워드를 실천할 수 있는 교육 정책들은 어떤 것인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그렇다면 과연 우리 가톨릭 교회 안에서는, 특별히 한국 가톨릭 교회 안에서는 다양성과 공정과 포용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 키워드의 실천이 잘 이루어지고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자연스럽게 이 세 가지 이 단어들에서 가장 소외되는 사람은 누구일까? 이 한국 사회 안에서 이 다양성과 공정함과 포용에 있어서 소외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해 보이는 사람은 도대체 누구일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주제인 성소수자들 그리고 그 가족들에 대한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오늘 제목에 써놨는데 거창하게 써놨는데 이 부분을 여기 계신 분들께서 좀 도와주십사, 재현을 만들어 주십사 하는 마음으로 저는 오늘 일반적인 이야기들을 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들었는데 성소수자 부모 모임에서도 오셔서 나눔을 해주셨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냥 알고 있을 거라 생각하고 좀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은 오늘 이야기에 대한 로드맵입니다.
성소수자들의 커밍아웃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그리고 이어서 교회의 이야기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사랑의 기쁨에 나오는 이 배제 문화에 대응하는 만남의 문화까지 말씀을 간단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잘 아시겠지만 성소수자 아이의 커밍아웃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들은 사실 저는 이성애자이기 때문에 성소수자 이 말도 좀, 이 단어도 좀 어울리지 않는 것 같긴 한데요. 성소수자 당사자들의 경험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들만이 알고 있는, 그들만이 경험하는 것을 알지 못해요. 남자가 여자의 경험을 온전히 알지 못하는 것처럼 그런 마찬가지죠. 그래서 연구자 중에 한 분이 이 아이의 커밍아웃 경험을 이해하기 위해서 옷장에 들어가 봤답니다. 거기 써 있는 대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나는 옷장에 들어가서 스스로 문을 닫았습니다. 아마 10분 정도 지났을까요? 등에서 식은 땀이 흐르기 시작했고 머리가 어지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어둠 속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저는 금세 숨이 막히고 어지러워졌습니다. 이 문을 열지 못하고 이와 같은 상황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생각했습니다. 네, 옷장은 성소수자들이 자신의 성적인 지향이나 성별 정체성을 숨기고 살아온 그 시간과 그 공간을 상징합니다. 커밍아웃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그 숨막히는 곳에서 나오는 것을 의미하죠. 근데 나왔을 때 이것이 안전해야 되는 거잖아요. 내가 나를 드러냈을 때 이것이 안전할까? 그것이 나오지 못하게 하는 상황을 계속해서 이어가는 거라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네, 커밍아웃은 사실 이례적인 사건이 아니에요. 일련의 과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먼저 자신 스스로 자신의 성적인 지향을 발견해야 합니다. 또 그러한 사실을 스스로 받아들이고 가족과 친구와 동료, 다른 사람들과 그 사실을 공유하고 그리고 자신과 같은 성소수자 커뮤니티에 참여하는 것까지 이렇게 이어집니다.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죠. 연구들에 의하면 처음으로 보통 자신의 성적인 지향이나 성별 정체성에 대해서 인식하기 시작하는 것이 6세에서 8세에 시작한다고요. 우리가 여기 있는 분들이 생각하기에 우리 손주 같은 그때부터 자신의 성적 지향으로 혼란을 겪는 아이들이 과연 누구와 그것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 누구로부터 그것을 조언을 들을 수 있을까? 그리고 자신을 지지해주는, 보호해주는 누군가를 과연 어디에서 만날 수 있을까? 많은 부모님들이 인터뷰에서 그런 말씀을 저에게 해주셨어요. 본인이 오랫동안 영적으로 의지하고 오랫동안 영적으로 의존했던 이 신앙 공동체가 자신의 문제를 온전히 받아주지 못하는 경험을 할 때, 나의 어려움을 나눌 수 있는 공동체가 아니라는 사실이 어느 날 갑자기 경험이 되었을 때, 그때 아마 이것은 교회로부터
어떠한 영적인 위로도 받지 못한다는 이 말은 너무나 큰 말인 것 같습니다. 경험인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보면 2015년에 미국에서 국내 청소년들의 위험 행동에 대한 설문을 조사했고, 그 데이터에 의하면 16,000명의 청소년들 중에 11.2%의 청소년들이 자신을 성소수자라고 범주화했습니다. 제가 미국의 이 사례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한국에서는 이러한 연구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개별적인 연구자들에 의해서 연구된 수집된 데이터들은 있지만 이렇게 국가 차원에서 마련된 데이터가 없다는 뜻이죠. 그것은 그러한 정책이 전무하다는 의미입니다. 이 연구에 의하면 1년 동안 40%의 성소수자 청소년들이 심각하게 자살을 고려했다고 해요. 그리고 34.9%는 자살을 실제로 계획했고 24.9%는 자살을 시도했다고 보도합니다. 이 비율은 또래의 비성소수자, 이성의 청소년들에 비교하면 14%가 자살을 고려했고 11%가 자살을 계획했고 6.3%가 자살을 시도했다고 했죠. 성소수자 청소년들이 비성소수자 청소년들에 비해서 훨씬 더 자살이라는 위험 행동을 고려하거나 시도한다는 사실을 드러냅니다. 이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부모님들과의 인터뷰에서 부모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이가 저 방을 열고 내일 아침에 다시 나올지, 지금 모습이 마지막일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컸습니다. 너무 슬픈 이야기인데 부모님들은 그 시간을 매일매일 겪고 계셨어요. 어느 날 갑자기 자신의 자녀가 자신이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동성애적인 성향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던 부모님은 아이가 겪었던 것과 같은 혼란을 겪게 됩니다. 아이가 겪었던 것 같은 어둠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옷장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이 성소수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이 겪고 있는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다음에 보면 한국인권위원회의 설문 결과에 따르면 82%의 성소수자들이 그들의 부모에게 커밍아웃하지 않았고 88%의 형제 자매에게 커밍아웃하지 않았다. 비율이 의미가 없죠. 잘 아시겠지만 수많은 연구들에 보면 이 성소수자들의 커밍아웃, 그것은 단순한 정보의 전달이 아닙니다. 제가 동성애자예요, 제가 트랜스예요 라고 하는 것은 그냥 누군가에게 그런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그 문을 열고 나온 간절한 구조 요청입니다. 살고 싶다는 구조 요청이에요. 그것을 함으로써 주변으로부터 지지를 받아야 합니다. 주변으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해요. 그래야 이 아이가 커밍아웃 이후에 살아갈 수 있죠. 커밍아웃 하지 않는 이유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편견과 차별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라고, 혹은 자신이 받아들여지지 않거나 거부될 것이라는 걱정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아이는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자신의 부모에게 이야기하지 못했던, 그 긴 시간 동안 이야기하지 못했던 이유를 자신이 겪었던 그런 차별과 배제와 그런 어려움들을
우리 부모님에게, 내가 사랑하는 나의 부모에게도 그런 경험을 하게 한다는 것이 너무나 큰 불효라고, 너무나 큰 아픔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한국 성소수자들이 옷장 안에서 사는 것을 선호하는 그런 사회라는 것입니다. 그로 인한 고립감과 우울감을 고스란히 경험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네, 다시 말씀드리면 성소수자들은 그래서 자신의 성적 지향을 가족이나 친구들, 동료들에게 공개하고 지지를 얻을 필요가 있어요. 네, 다음으로 보면 사실은 제가 2020년에 논문을 쓰기 시작했는데 지난 5월에 끝냈습니다. 그래서 그때가 이 팬데믹 기간이었잖아요. 한국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좀 안타까웠어요. 거기 좀 써놨는데요. 2003년 4월에 시인을 꿈꾸던 18살 청소년 유구당 윤현석 안토니오, 가톨릭 신자. 2021년 잘 아실 건데요. 군인으로 살기를 바랬던 22살의 트랜스 여성 변희수 가브리엘. 2021년에 제주시 퀴어 문화축제 조직위원장이었던 김기홍 씨. 2021년에 자신을 생존하는 트랜스젠더 작가라고 일컬었던 이은영 씨. 이들의 자신의 삶을 스스로 마감하는 자살에 이르게 되었던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2018년에 자살만이 아니라 인천 퀴어 축제에서의 폭력 사태, 이거는 저는 경험하지 못했는데 아마 여기 앉아 계시는 라파엘 형제님이 잘 경험했을 거예요. 2020년에 또 트랜스 여성으로 숙명여대 법학과에 합격했던 신입생 얘기가 있었어요. 깜짝 놀랐죠. 한국 사회의 이 급진적 페미니즘이 어떤 수준인지를 보여주었던 재학생들과 졸업생들의 반대로 결국 한 달 만에 입학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2020년에 이건데 저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줬던 2020년에 5월 17일에 국민일보에서 이런 기사를 냈어요. 이태원의 한 클럽에 확진자가 다녀갔다. 그 이 기사 이후로 모든 신문들에서 수많은 기사들이 계속 복제되어서 쏟아져 나왔어요. 근데 거기에는 한 가지 더 추가됐죠. 게이 클럽에서 동성애자가 이 성적으로 문란한 이 사람들이 그렇게 있다. 그래서 이 기사가 당시의 팬데믹 상황이 무서운 게 아니라 동성애자의 성적인 문란함이 이렇게 위험하다, 이렇게 무섭다는 식으로 변질되어 갔습니다. 네, 우리들의 사회 세계에는 보이지 않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들리지 않는 존재들이 있어요. 차별과 배제를 경험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제가 처음 말씀드릴 때 우리 사회에서, 우리 교회 현실에서 가장 소외되는 사람들이 누구일까? 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여러 존재들이 있을 수 있고 저는 그 중에서 이 성소수자와 그 가족들을 보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상호 교차성이라고 하는 이론인데 이렇게 교차로들이 있어요. 제가 그런 말을 참 많이 하는데 한국에 제가 이제 미국에 있을 때 학교에서 한국은 정의, 평화,
위해서 가톨릭의 신부님들과 평신도들이 굉장히 사회적으로 앞장서서 열심히 행하고 있습니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것의 하나로 노동자들을 위해서, 이주민을 위해서, 여성을 위해서, 그리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제가 잘 몰라서. 그러면서 그러한 일들이 이렇게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 그 교차로들 저 밑에 겹치는 그 밑에 부분에 늘 보이지 않는 분들이 계신다는 사실을 생각하게 됐던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그 킴벌리 크렌쇼라고 하는 분의 이야기인데, 상호 교차성은 개인이 경험하는 억압과 특권은 그가 가진 여러 특성에 따라 중첩되며 상호작용합니다. 같은 여성이라 해도 인종에 따라 성차별과 성폭력에 노출되는 정도는 다릅니다. 백인과 흑인, 그래서 흑인의 인권을 신장해야 한다 이야기하지만 그곳에는 장애인, 비장애인 이야기가 없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다시 그것을 중첩할 수 있겠죠. 그런데 거기에는 중산층과 빈곤층의 이야기가 빠질 수 있어요. 그래서 더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학력을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다 했나? 아니, 거기에 남성과 여성, 그래서 흑인이면서 장애인이면서 빈곤층이면서 학력이 저학력이면서 여성인 사람들이 이 사회에서 경험하고 있는 배제와 차별의 수준은 굉장히 깊고 다르다는 사실에 생각하게 됩니다. 이렇게 중첩되는 사람들이 존재한다. 정부에서 5년, 대한민국 정부에서 5년 주기로 진행하는 자살 실태 조사에서 그 항목들에는 성적 지향이나 성별 정체성을 묻는 질문이 없습니다. 이 말은 자살 예방 대책에서도 성소수자들은 지워져 있다는 뜻이죠. 그렇다면 교회 안에서는 어떨까? 이건 좀 저에게는 되게 민감한 것이고 주기님한테 혼날 수 있는 이야기인데 우리 주기님 이걸 안 보시겠죠? 네, 교회의 상호교차성. 우리 이 이야기는 제 이야기가 아니고 저도 살기 위해서 사랑의 기쁨이라고 여러분도 다 읽으셨을 것 같은데, 사랑의 기쁨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대로 읽겠습니다. 우리는 은총에 열려 있도록 권장하지 않은 채 단순히 교리적으로, 생명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그 주제들을 강조하는 것으로도 이미 가정에 충분한 도움을 주고 부부 유대를 강화하며 부부가 함께하는 삶의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고 오랫동안 생각해 왔습니다. 우리는 흔히 방어적인 자세를 취합니다. 그러고는 참된 행복의 길을 적극적으로 알려주지는 못하면서 타락한 세상에 대한 비난을 더하는 데 사목적 힘을 낭비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혼인과 가정에 관한 교회의 메시지가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분의 모습을 분명하게 담지 못한다고 느낍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려운 이상을 제시하셨지만 사마리아 여자나 가늠하다 붙잡힌 여자와 같은 취약한 이들에게 측은한 마음으로 다가가시는 일을 결코 소홀히 하지 않으셨습니다. 성소수자에 대한 또 그들의 이야기를 하려다 보면 늘 이 윤리적인, 도덕적인, 윤리신학적인 이야기들로 인해서 이렇게 가로막히는 경험들이 참 많이 있고, 또 남자와 여자로 창조되었다는 이 이야기로 인해서 그들의 삶을 깊게 들어보지 못하게 하는 그런 상황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 같아요.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우리의 이야기가, 저의 이야기가
그렇다고 사랑이나 헌신을 장려하지 못하는 문화적인 타락에 대한 경고를 멈추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는 애정관계를 물건과 환경을 대하듯이 합니다. 모든 것은 쓰이다 버려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저마다 이용하고 버리고 낭비하고 파괴하며 쓸 수 있을 때까지 착취하고 쥐어짭니다. 그러고 나서는 떠나버립니다. 이것은 물건에 대한 이야기만이 아니라 사람에 대한 이야기, 착취당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만이 아니라 배제되고 버려지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980년에 미국 주교 시노드에서 가정에 대해서라는 제목으로 조셉 버나딘 추기경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계 여러 나라에서 성에 대한 교회 가르침에 대해서 평신도와 사제들 사이에 상당한 의견의 격차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많은 평신도들이 성직자들의 가르침을 단순히 무시할 때 성윤리에 대한 교회의 신뢰성이 훼손된다고 말했습니다. 도덕적인 가르침이 교회 권위에만 의존하는 주장으로 여겨질 때는 평신도들에게 그것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오히려 합리적이고 설득력 있으며 실제 경험과 관련이 있다고 인식될 때 받아들여진다. 특히나 이 성에 관련된 가르침들에 대해서 실천하고자 할 때, 그리고 그것을 가르칠 때 우리 청년들에게 또 청소년들에게 교회의 사제로서, 교회의 교리교사로서 이야기할 때 이것이 그들에게 과연 합리적이고 합당하고 설득력 있게 다가가고 있는 것일까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멈추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한 보충 설명들,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기 위한 방법들이 분명히 이어져야 한다는 이야기겠죠. 네. 지금 30분 정도 지났는데 제가 준비한 게 3분의 1 정도 했는데 이걸 신부님께서 저에게 분명히 말을 천천히 또박또박 하라고 하셔서 최대한 제가 원래 말도 느리고 한번 5분 안에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화면 보여주실까요? 네, 교회의 이야기인데요. 교도권의 문헌들, 1975년, 86년의 문헌들이 있어요. 1975년에 교회에 첫 번째로 이 동성애와 관련된 가르침이 신앙교리성에서 나왔어요. 그 이유는 그 전해에 1973년과 74년에 미국 정신학회에서 그 전까지는 동성애를 정신적인 질병의 리스트에 넣었던 것을 그때 삭제했어요. 그 얘기는 더 이상 정신적인 질병으로 그들을 치료해야 할 사람으로 여기지 않게 되었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75년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86년에도 나왔고요. 비슷한 내용인데요. 86년에는 미국 주교회의에서 동성애자들에 대한 사목을 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리스트를 정리해서 교황청으로 보냈고, 교황청은 그것을 신앙교리상 그것을 정리해서 답변을 만들어서 이렇게 발표했어요. 그게 86년의 내용입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동성애적인 성향 그 자체는 죄가 아니다라고 할 수 있지만 동성애적인 행위 그것은 본질적인 죄다라고 여기서 선언하고 있고,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교회로부터 또 사회로부터 어떠한 차별을 또 배제를 경험해서는 안 된다. 그러기에 교회의 사목자는 신중하게 세심하게 그들을
사목해야 하고 사목에 대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지금 거기 있군요. 안 되겠네요. 5분 동안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거 제가 마음만 급하고,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한국 사회에서는 사실 성소수자들에 대한 차별과 배제에 대한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사회적으로 반응해야 할지, 어떻게 변화를 이루어가야 할지에 대한 오랜 그런 고민과 노력이 있었던 것 같으로 생각이 돼요. 그리고 실제로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법안을 제정하게끔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2020년 아까 이태원의 이야기 이어서 2020년 9월이었죠. 주교회의 생명위원회에서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는 것에 대한 반대 성명을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게 되고, 그 성명서는 각 본당으로 이렇게 퍼졌고, 본당으로 간 성명서에는 각 구역장 반장님들이 그 서명서를 가지고 또 각 구역반으로 가서 사인을 받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 주교님들이, 우리 신부님들이 사인하라는 거니까 좋은 거니까 하라고 했어요. 그랬죠. 그래서 어떤 한 성소수자 부모님들이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자신이 용기를 내서 자신의 이 신앙 공동체에, 또 전체가 아니라 자기가 늘 만나고 이야기 나누고 가깝게 지내는 한두 분에게 자신의 고민을 이야기하고 함께 기도해 줄 것을 요청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그분이 서명을 하라고 이렇게 종이를 내줬는데, 그게 내 아이가 존재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로 이야기하는 것 같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였어요. 너무 안타까운 이야기 있습니다. 도대체 사목적 배려란 무엇인가? 분명히 교도권의 문헌은 그들이 죄의 상황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목적 배려를 하라고 하는데, 그것이 과연 무엇인가? 저는 이 동성애자이면서 가톨릭 신자인 이들이 하느님의 창조 목적에 따라 그들의 삶을 온전히 성취하도록 살아가도록 그들을 돕는 것, 그것이 교회가 할 수 있는 사목적 배려라고 생각합니다. 사랑의 기쁨에 이렇게 써 있어요. 사목적 배려는 그들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속해 있다는 것을 깨닫도록 하는 것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기쁘고 풍성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언제나 그들을 환대하는 어머니와 같다고 느끼고, 교회가 사랑으로 그들을 돌보아주며 삶과 복음의 길을 따라가도록 그들에게 힘을 준다고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통합은 그들의 자녀를 돌보고 그리스도적으로 양육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프란스 교황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주님의 뜻에 온전히 맞닿지 않은 상황에서도 자비와 사목적 식별을 수행하도록 권유합니다. 진짜 한마디만 더 하고
우리 사회에 만연한 배제 문화, 이기심과 이기주의와 상대주의로 인해서 생겨난 무관심과 그것으로 인한 버려지는 문화, 이 배제 문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프란스 교황이 말씀하셨던 문화가 바로 만남의 문화예요. 만남의 문화는 세상에서 가장 연약한 이들을 포용하고 수용할 줄 아는 문화를 만드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만남의 문화에는 한 가지 새로운 윤리적인 척도가 작용한다고 이야기했어요. 이 새로운 윤리적인 척도라는 것은 선과 악, 죄인과 악인에 대한 척도가 아니에요. 바로 내가 상처받을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감수하고 달려가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들에게 도움을 베푸는 행위, 그것이 우리 시대에 필요한 새로운 윤리적인 척도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배제의 문화에서, 이 번영의 문화가 일구어낸 배제의 문화에서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이 만남의 문화를 통해서 우리 사회에 또 우리 교회에 연약한 사람과 배제된 사람들에게 우리가 달려가서 그들을 손을 잡고 만져주는 것, 그들의 삶을 듣고 경청하고 이해하는 것, 그것이 성소수자, 지금 현재 한국 사회에서 겪고 있는, 교회에서 겪고 있는 그들의 삶을 이해하고 우리의 현실을 변화시킬 수 있는 첫 번째 걸음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